안녕하세요. 자, 관세사 2차 관세평가 첫 시간입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이제 첫 시간에는 조금 이제 과목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맨 앞에는 이제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 부분들부터도 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관세평가도 맨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관세평가가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부분들부터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제 시험 때에 본 문제로 출제되기 좋은 내용들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풍부한 답안을 서술하기 위해서 뭐 물론 10점짜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쓸 일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쓸 일이 있겠냐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지만 50점짜리 문제를 접한다면 또 얘기가 다르죠. 네, 50점짜리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좀 구성이 되어줘야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이제 좀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물론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고 이제 꽈락 40에 합격선은 평균 60이 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객관식처럼 어떤 답안이 모범 답안이 제시가 됨으로써 이게 맞았구나 틀렸구나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주관식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채점자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평가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합격선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모자라면은 그 밑에 이제 합격선이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딱 합격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이제 자르는 순위를 이제 매기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를 위해서라도 단 1점이란 점수를 더 얻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더 답안을 서술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한 서술은 당연한 거고요. 풍부한 답안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된 답안을 구성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우리 이제 첫 시간에 진행이 될 내용들이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관세평가 일반 부분부터 이제 같이 보면 개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관세평가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법 14조 내용은 어떤 식으로도 법이 변경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세법 제14조 문항은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우리가 이제 관세평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서술할 때에도 서론에 뭘 쓰지라는 고민은 굳이 안 해도 되죠. 이 부분부터 이제 출발하면은 관세평가라는 게 관세법에서 기인됐구나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자, 평가라는 부분들은 이 평가가 뭐예요? 뭘 평가한다는 거죠? 말 평가는 이제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그 가치를 이제 왜 논하게 되었는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가치는 뭐의 가치예요, 그럼? 그 관세 4대 요건, 관세법 할 때 하셨죠? 과세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과세 물건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관세 평가라는 건 사실 그럼 뭐예요? 과세 물건 하나 나왔으니까 4대 요건에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죠.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거죠. 네, 과세 표준. 네,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예요? 수량 또는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자, 수량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직접적으로 길이를 재거나 중량을 재거나 또는 개수를 세는 것으로 이미 이제 충족이 되죠.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단위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마다 틀릴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환산하는 환산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이견이 생길 일은 없죠. 네, 그래서 수량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지 않는가? 쟤는 똑같은 물건을 1,000원에 파는데 얘는 똑같은 물건을 500원에 팔더라. 그 가격 차이를 들여다보니 얘는 소매상이고 얘는 도매상이래. 물론 도매상이 이제 좀 가격이 쌀 수도 있죠. 그럼 그 가격 차이는 5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평가하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중구난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이 평가가 어렵다, 과세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을, 이 부분들을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해놨는데 그게 바로 관세 평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6가지가 있죠. 네, 6가지 평가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앞으로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6가지 방법에 대한 거.
자, 그럼 이 가치 평가라는 부분들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구난방적인 가격들 그런 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여기에 곱하기 세율을 적용하면 그러면 관세가 나오는데 우리 품목별로 잘못하면 세율 적용이 틀려질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품목분류라는 과목을 배워서 제대로 품목분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만 잘하면 돼? 아니죠. 가치도 제대로 산정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는 관세 평가 방법도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을 산출을 올바르게 해내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잘 해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목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관세법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예, 관세 부과를 적정하게 한다. 누구에게나 이제 공평하게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과세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올바로 된 관세 평가와 이제 그 품목 분류라는 부분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대전제를 우리는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과세 형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술은 우리 이제 50점짜리 문제를 구성을 할 때 관세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서론에 남들이 서론한 보통 이제 서론의 가장 적절한 이제 범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보통 답안 페이지에서 한 50% 정도, 한 페이지에 50% 정도 또는 이제 한 장 정도라는 부분이 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러한 답안 분량에서 문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문제 이렇게 많이 하죠. 서술할 때 이하에서는 위 문제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겠다라고 이제 보통 서론 마무리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이어나갈 때 앞에 이제 뭔가 배경이 깔려야 되죠. 그 배경을 깔아주기 위한 것으로 서술하기 이제 굉장히 괜찮은 내용들이죠.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답안을 구성하는 부분들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계속 이제 이렇게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답안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려야죠. 이제 50분짜리 문제를 구성할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목차를 통상 5개를 잡아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게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자리에서 들으셔도 되고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서도 좀 많이 강조를 하시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서 발생하는 차이점은 과목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일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평가 답안을 서술할 때 우리가 50점짜리 문제를 접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목차를 5개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1번 목차부터 2번 목차 쭉 오죠. 4번 목차에서 5번 목차까지 5번 목차까지 쭉 오는데 이 올 때 굳이 이렇게 로마자로 안 써도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목차가 쭉 오는데 목차를 올 때 보통 1번에 서론, 끝에 결론 이렇게 좀 많이 쓰시죠. 이게 좀 옛날 방식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제 목차를 새로 잡아서 쓰셔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쓸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옛날부터 왔었던 어떤 이제 서술 방식이고 2번, 3번, 4번에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쭉 들어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OT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문제가 단답형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제 50점짜리 문제도 물어보는 부분들을 이제 좀 단답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많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를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는 내용들을 이제 이 가운데에 써주고 서론에서는 물어본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 배경 지식들을 이제 서술을 해주고 결론에서는 어떠한 앞에서 서술한 것에 대한 나의 판단 또는 앞에서 뭔가 결과를 요했다면은 그 판단 결과 또는 이제 정리된 결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서술을 해주세요.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요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다르게 나오죠. 사례형 문제로 이제 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례 서술이 쭉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라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 물어볼 때 전체적인 이제 사례에 대한 질문이 쭉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다음의 것 이들에 대해서 각각 서술하고 그다음 결과적으로 답안이 얼마인가라는 식의 이제 사례형 문제다 보니까 뭐 과세 가격을 산출하시오 또는 관세를 산출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배점도 50점짜리 옛날엔 그냥 50점 통으로 줬지만 요즘은 물어보는 문항마다 배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대답하면 거기서 점수 다 깎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어보는 게 여러 개라 비슷한 유형끼리 이제 묶어서 내용들 본문을 이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물어보는 것마다 목차를 잡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서론과 결론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분량을 조금 줄이고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목차를 다 잡아서 서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목차를 잡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쓰는 답안에 대한 어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 네가 물어보는 게 이거야? 그럼 나는 그거를 여기 목차에 잡아서 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은 하고 해서 쭉 밑으로 서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라는 게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물어보는 게 눈에 더 잘 띄게 정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목차의 형태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사례형 문제로 많이 나올 때는 그냥 물어보는 것 하나하나 목차로 잡아도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뒤에서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실제 지급 가격에서의 가산 요소, 공제 요소라는 부분들을 같이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산 요소 한 가지를 목차로 크게 잡아서 그 밑에 물어보는 것들을 세세하게 잡아 나가도 되죠. 그래도 되고 그다음 공제 요소 목차 잡아서 공제 요소에서 얘기하는 공제 요소들 각각 하나씩 또 서술해줘도 돼요. 이렇게 이제 목차를 크게 큰 것끼리 묶어줘도 되고 아니면 전부 다 이제 풀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좀 같은 카테고리끼리 묶어주는 게 좀 더 보기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서론과 결론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서술을 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옛날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게 저희가 답안 서술하는 게 뭐 관세사 시험 말고도 이제 다른 시험들 많이 있죠. 근데 다른 시험들에서도 이제 참고가 많이 되는 게 이걸 채점하는 채점위원들 보시면 대부분 이제 대학 강의 교수님들도 이제 많이 계세요. 근데 요 방식이 논문 서술 방식입니다. 논문이 이제 서론에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가장 배경을 말하고 그다음 내용에서 결론에서는 그것에 대한 판단 결과 다음에 연구를 한 결과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문 서술 방식이고 내용에는 이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근거들이 이제 제시가 되죠. 이런 방식들을 대학 논문 방식에서 차용을 해와서 그런 평가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친숙하게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기존 이제 전통적인 목차를 잡아서 쓰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요즘은 문제의 유형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바뀐 방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도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이제 정해진 건 없다는 거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번 서술 연습을 하면서 눈에 잘 띄는 목차를 만드는 것 그것들은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묶어주는 것들이 될 거고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이제 목차가 있죠. 대부분 이런 목차 위주로 좀 많이 묶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점짜리 문제는 사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1번에 의의라는 부분들 우리 책 구성과 똑같습니다. 의의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핵심 용어 또는 그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적 정의를 하나 써주고 2번부터 쭉 문제에서 물어본 거 순서대로 목차 잡아 나가면 돼요. 그래서 10점짜리 문제는 목차를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제 목차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개요 부분들을 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관세 부과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국내 산업의 보호, 조세 수입의 확보 또는 물자 수급 등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고 계산하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부가적인 이제 추가 필요성 부분들을 같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무역장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관세가 그 자체로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공정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우리는 관세법 안에서 관세가 이제 과세 형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우리 국내적인 어떤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지금 무역장벽이 등장한다라는 건 좀 국제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제. 무역이라는 건 다른 나라의 국가,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무역장벽에서의 관세라는 역할은 무엇을 하나요? 관세가 이제 우리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좀 많이 나누죠. 근데 관세라는 건 직접적인 무역장벽으로 이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관세라는 건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품의 가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 제3국가, 수출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낮은 게 좋죠. 왜냐하면 이 상품에 대한 경쟁력 자체는 보통 가격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물건인데 국내에서 생산한 것과 수입한 물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물류 다 무시하고 놓고 보더라도 관세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 차이 때문에 수출국가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관세 터무니없이 높게 매길 수 있는 요소들, 관세율도 있지만 과세 가격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품목 분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율은 굳이 이제 여기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그 관세율 말고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 방법이 정말 옳게 되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국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공정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관세 평가의 필요성을 좀 국제적인 의미에서 또 하나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이제 배경을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등장한 게 관세 평가라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관세 평가. 관세 평가 협정이죠. 관세 평가 협정이다. 자, 관세평가 협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이제 WTO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WTO의 관세평가 협정이라는 협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WTO 가입 국가는 전부 다 이 관세평가 협정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WTO 가입이 되면서 이제 관세평가를 우리나라의 법 체제로 받아들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관세평가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평가 협정에 있는 평가 방법들을 그대로 이제 수용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는 이제 WTO 가입 국가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이제 관세 평가라는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책에서는 교역 중에서 물물 교환이라는 부분부터 좀 출발을 했어요. 근데 물물 교환이라는 부분은 사실 어떤 가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치죠. 옛날에는 이제 그랬죠. 좀 부족 생활을 할 때 우리 부족에서 좀 많이 뭐 수렵을 막 한다라고 했을 때 생선이 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어떤 부족은 사냥을 막 열심히 해요. 어떤 부족은 막 농사를 열심히 지어요. 그러면 여기선 쌀이 많고 저기선 고기가 많고 또는 가죽이 많고 여기서는 물고기가 많아. 근데 물고기만 먹다 보면 또 질리잖아요. 또 밥도 좀 먹고 싶고 가죽으로 옷도 좀 해서 입고 싶고 고기도 좀 먹고 싶고, 그럴 때 뭘 하나요? 물물 교환을 하죠. 자, 물물 교환을 할 때 그냥 나 하나 줄게 너 하나 줘 이런 식으로 최초에는 교환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 거 되게 잡기가 힘들어. 근데 쟤네는 뭐 곰이 되게 많아서 곰 가죽은 너무 얻기가 쉽더라 라고 한다면, 너 이거 잡기 되게 어려운 거니까 너 그거 두 개 줄 때 나는 내 거 하나만 줄게 라는 식의 가치 평가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물물 교환이라는 부분부터 좀 출발을 했었습니다. 자, 이 물물 교환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갑자기 언급을 했는데 WTO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물물 교환으로 넘어오니까 조금 생뚱맞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생겨났다라는 건데, 가치를 이렇게 막 논하다가 보니까 이때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물건이에요. 물건과 물건을 가지고 이제 교환을 할 때여서 크게 뭐 그냥 가치라는 부분들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었었어요. 요건 이제 그냥 배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게 하나 등장을 합니다. 화폐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자, 화폐가 등장하고 이게 이제 금전, 돈 이런 개념으로 이제 계속 쓰이다 보니까 자, 이 돈이라는 것에 맞춰서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매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야라는 개념들은 결국 이제 화폐 등장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폐 제도가 생기고서부터 진행이 됐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제 19세기에 이르러서의 해상 무역 부분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관세 평가 제도가 이제 공정 무역을 저해한다. 특정 국가의 어떤 평가 제도가 좀 부당하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좀 많았다라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좀 웃긴 거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와도 좀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좀 어차피 오늘은 배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개념 넓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이게 등장하고 나서 19세기에 이르러서의 서부 열강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유는 뭐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18세기 후반에 뭐가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있었죠. 자,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이 유럽 국가들 또 이제 미국을 포함한 유럽, 영국, 미국 이런 국가들에서는 폭발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돼요. 여기서 생산량 증가.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죠. 생산량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점. 옛날에 이제 노동 집약적인 생산을 하다가 이제 기계 설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게 됐어요. 자, 이 생산량이 늘어날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량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자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많이 만들었으면 기존에도 우리끼리 먹고 살긴 충분했는데 생산량이 늘었대. 그러면 남잖아요. 잉여 물품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필요하죠.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에서의 가장 큰 특징들인데, 자, 이 자원과 판매처라는 부분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이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예요? 식민지죠. 식민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때 이제 식민지라는 게 18세기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식민 지배들을 좀 많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뛰어난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무기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발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나라의 자원들을 약탈해가고 그걸로 물건 만들고 또 그 나라에 이제 갖다 팔고 이런 식의 형태. 결국은 이때는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좀 선진국이다, 강대한 나라다라고 하는 국가들 다 이때 이렇게 커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식민지다 보니까 뭐 관세 이런 거 상관없죠. 18세기 초반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갖다 팔면 되는데 관세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식민지에다 갖다 파는데 라는 개념들이었는데, 이때 이제 1914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이후에 이제 먹고 살기 충분하니까는 이런 일들이 생기나 봐요. 이때 1차 세계대전이 열리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배경이에요. 이거는 이거랑 크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요 틀을 완전히 깨버리죠. 1차 대전 이후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패전 국가들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이제 패전 국가들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식민지를 갖고 있으면 힘이 있다. 또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민지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개념, 정신적인 개념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 이제 미국 대통령 때 윌슨이 이제 얘기하는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식민지라는 틀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승전국들은 식민지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후에는 식민지라는 부분들이 이제 깨진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식민지가 깨졌어. 자, 그럼 이제 물건을 더 이상 자유롭게 갖다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독립한 국가들은 하나의 독립 국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 장벽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마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 국가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 관세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물론 이제 19세기 넘어와서 이제 식민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독립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독립하는 과정들에서 하나둘씩 이들이 독립해 나가고 나니까 물건 갖다 팔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럽 국가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네 관세 이거 책정하는 거 좀 문제가 있어 보여. 관세 평가할 때 좀 올바른 규칙이 필요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이런 식민지들이 좀 많이 독립하는 그 시점, 이제 1947년이죠. 1947년에 이제 제네바에서 모여서 한 회의에서 자, 이 관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제대로 올바로 된 평가를 통해서 터무니없는 교역의 장벽을 막아야 된다. 결국 이제 옛날처럼 힘으로 이 판매처를 뺏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공정한 방법이라는 틀을 좀 만들어 놓고서 요 안에서 우리 좀 관세를 좀 제대로 평가해 보자. 교역에 대한 장벽을 좀 허물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18세기 후반부에 이제 이쪽에 있었죠. 일본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있었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되게 좀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좀
빠르다고 해야 되나? 받아들이는 게 좀 빠르고 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기술들이 발달하고 식민지를 늘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기술 문명을 되게 빨리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쇄국 정책으로 다른 나라들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제 일본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좀 더 앞선 기술들로 많은 생산량들을 가져오고 그 생산량들 팔려다 보니까 다 이제 식민지는 다른 데들은 다 강한 데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우리나라 쪽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좀 암흑기도 이제 거치게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사실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좀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맺었던 조약 중에 하나가 그 앞서서 식민지 이전에 맺었던 조약인 강화도 조약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도 그 조약 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관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로 어떤 장벽들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좀 생기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과의 교역문들이 이제 하나씩 열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관세 조항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최애국 대우 조항도 들어오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장 문물을 열게는 됐지만 이때 식민지 지배 이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발달을 해오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뭐 요때 하더라도 요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전쟁 시기도 겪었고 요 시점 우리 비슷한 시점에서는 전쟁 시기도 겪었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정세 측면에서는 이 47년도부터 이제 관세평가 협정을 논하게 되면서 좀 공정한 이제 무역 평가를 하자라는 개념들이 이제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47년에 처음에 이제 논의를 하게 되었고 사실 이때는 그냥 이제 이때 이제 얘기한 게 가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트 체제에서 1947년도에 얘기했던 것들은 별로 대단할 게 없었어요. 이제 우리 관세평가 합시다. 그래서 관세평가 합시다 정도의 어떤 선언적인 규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합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우리 좀 차차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때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그냥 선언적인 규정을 했다 정도예요. 우리 관세평가를 합시다라는 필요성을 제기했고 좀 이제 선언적인 규정을 했다라는 부분들 뭐 요 정도가 이제 다고 그냥 방향을 제시했다 정도의 의의가 있을 뿐 뭐 다른 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실질적 가치에 기반해서 관세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 명목적인 문장만 하나 더 쓸 뿐 다른 건 없더라. 이게 이제 특징이고 이제 요게 이렇게 오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유럽 관세 동맹 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단이라고 해서 이들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949년도에는 브뤼셀이라는 데서 이제 그 단체가 창설이 됐는데 49년도에 이제 브뤼셀에서 그 관세 연구 동맹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하나의 조약을 만들죠. 이때가 이제 사실 관세 평가의 시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브뤼셀 평가 협정, 평가 협정이라고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브뤼셀 평가 협정도 원래가 이제 이런 평가 협정은 아니었었어요. 유럽에서 이제 우리끼리 좀 한번 써먹어 볼까라고 만들었던 거를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야 이게 여기는 이제 그냥 실질 가격만 쓰자라는 얘기밖에 없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었어? 한번 좀 보자라고 해서 딱 봤더니 쓸만해. 쓸만하다 보니까 야 그거 나도 좀 써볼까? 라고 하니 이제 얘네들이 신났죠. 그래서 어이씨 우리가 만든 거 관심 있어? 그럼 너네도 가입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줄게 라고 한 게 브뤼셀 평가 협정의 형태를 갖췄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같이 우리는 너네 거 좀 따라가기 좀 힘들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차이점 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CIF 조건으로 이제 여러분들 인커텀스 알고 계시죠? CIF 조건으로 이제 과세 가격을 결정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 요걸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들 국가는 FOB 조건으로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런 좀 큰 무역 국가들까지도 끌어들이지는 못했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좀 한계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제
배경들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 배경들 쭉 따라와서 자, 여기까지 이제 등장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럼 CIF와 FOB라는 쟁점이 이제 생기느냐? 보면은 뭐 유럽 국가는 사실 이제 내륙지 간의 거래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크게는 이제 고민을 안 했겠지만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고 유럽 이쪽에 있고 뭐 그다음 쪽 아시아 국가들 쭉 있는데 자, 이들 보면은 얘네들이 교역을 할 때 남미 쪽 가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역 국가들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요. 먼 거리에 있어. 근데 이제 관세 평가를 할 때 CIF를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뭐가 들어가요? 운임, 보험료 이게 들어가죠.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관세 평가가 CIF 기준이라는 것을 이유로 거리가 멀수록 더 가격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는 국가가 먼데 CIF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그게 적당하지 않아. 뭐 물론 이제 들어올 땐 또 반대 개념이니까 사실 그게 그거긴 한데 이걸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이제 배경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캐나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파는 곳이지 사는 곳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는 물건 파는 사람들이다라는 개념들이 있어서 수입한다라는 개념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물건을 판다라는 개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쪽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CIF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미국, 캐나다는 가입을 안 하게 됐고, 자, 이렇게 쭉 시간이 또 흘러요. 또 이제 속절없이 시간들이 쭉 흐르다가 1900년도에 1973년도 들어가면은 이제 도쿄 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1973년도에 도쿄 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하죠.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에 요걸 기초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때 기초로 이때 이제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 우리 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6가지 평가 방법들이 마련이 됩니다. 오늘날의 이제 평가 방법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등장을 했고 우리 이제 FOB냐 CIF냐라는 갈등은 너네끼리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써라 라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때 실질적으로 평가 협정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이제 가트 협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협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냥 선언적인 규정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협정을 따로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신가트 협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좀 더 길게 풀어서 이때의 가트 협정에 대한 이행에 관한 협정 이렇게 좀 길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게 바뀐 이유는 1986년도에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죠. 이 라운드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FTA 세대라서 라운드 협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때는 이제 원형 테이블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라운드 협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때는 다른 건 없었고요. 협정은 사실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때는 이제 가트 체제였던 게 이때 이제 WTO 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가트 협정이 WTO 협정으로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여기에 가입하는 건 선택이었어요. 그 협정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이 선택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WTO 회원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라라고 해서 이때 이제 한계점은 선택으로 뒀기 때문에 가입한 국가들이 많이 없었던 반면에 WTO 협정에서는 의무로 뒀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입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평가 협정이 많이 보급이 되고 국가들마다 이것들을 정착시킨 시점은 이 시점 이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세평가 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을 좀 봤어요. 물론 이제 앞에 뭐 산업혁명이니 세계대전이니 식민지니 이런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으로 깔아만 두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부터죠. 평가 협정이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가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이제 학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서술을 할 수 있는 이 평가 협정의 이제 평가 협정의 연역 부분들에서 각각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언급을 드려보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또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국내법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했던 내용들은 사실 뭐 적어가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관세평가 이렇게 흘러왔구나라는 그냥 마음의 준비 정도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 이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내용들 한번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